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드 추가반이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조사했습니다. 처벌보다는 경위 파악이 목적이란 건데 이번 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는 본인과 장녀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다른 두 자녀도 본인들도 모르게 주소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이틀째 기습 우박이 내렸습니다. 합구공보다 큰 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차량 유리가 깨지고 농작물 낙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내린 소나기로 고속열차가 오가는 수서역 내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열차가 들어오는 승강장에도 물이 쏟아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4대강 16개 대형 호 가운데 6개 호가 오늘부터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수문이 상시 개방되는 건 4대강 호 준공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은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영남대학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매년 수백억 원씩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 지금이 6,450원 정도 되는데 거기도 못 미치는 겁니다. 방송 착취한 저는 들어도 말을 못하면 잘리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남북 민간 접촉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회사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강 기자입니다.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김모 씨. 정규직과 비슷한 시간을 일하는데도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월세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 생활비나 교통비, 식비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정규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요. 일자리위원회가 김 씨 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대기업에게 일종의 추가 비용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많이 두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고용만 늘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신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올해 말까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더 늘려주는 등 관련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청년 구직 수당 신설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자리 추경도 최대한 좀 빠르게 국회에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적절한 시기에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의 형태로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안을 강조했지만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하루 만에 곧바로 야당 지도부를 찾아 협치를 요청했는데 야당은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총리 인준안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바른정당과 정의당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신고식에서 90도 인사로 몸을 낮췄습니다. 야당과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며
새 정부의 제1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야당도 수용하기 좋은 그런 모양으로 다루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총리 인준을 밀어붙이며 협치는 깨졌다며 이 총리와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물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의 들러리 또는 이중대 역할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일자리 추경을 놓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번외사안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야3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정부 여당 계획대로 이달 내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조사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우선 누락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어제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장관은 청와대 보고문건에서 사드 발사대 반입 문구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의도를 갖고 문구 삭제를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사실상 주도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사드 4기를 비공개로 반입한 게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의도였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틀 동안 20명에 가까운 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아마 금방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번 조사의 청와대의 기조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위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도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정치부 남승모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드 문제는 안보 관련 사안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안보 자해 행위다, 안보 아마추어다, 이게 야당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근데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묵과할 수 없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네.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것은 사실관계, 그다음에 또 그 진위를 따져서 문책할 건 문책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인데 청와대는 말 그대로 좀 액면 그대로 봐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외교적인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국내적인 조치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외교적 파장이 어쩔 수 없이 어느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청와대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통령의 보관 또 해법 지금 어떤 걸 지금 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원내 총무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여다보면 사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어떤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우선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해법의 첫 단추로 보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 해법 실마리는 중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가 갑자기 결정이 되면서 중국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죠.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지도력에 흠집을 낸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오는 11월에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이 대회가 2기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는 대회입니다.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지도력에 흠집을 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보복이 수위가 왜 높은지 이런 게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중국의 체면을 살려줘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갑자기 조기 배치가 되면은 중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새 정부가 국회 논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이야기하는 건 국내적으로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동시에 어떤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외교적인 지렛대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긴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처음 의혹이 불거지자 전입할 때 남편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남편도 딸이 전입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딸과 함께 위장 전입했던 서울 정동 아파트는 아는 은사가 소개했던 거라면서 남편이 친척집이라고 했던 걸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강 후보자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후보자와 큰딸이 위장 전입하고 한 달 뒤인 2000년 8월 23일 남편 이모 씨와 차녀, 아들도 주소를 정동 아파트로 옮겼다가 일주일 만에 실거주지로 바꿨습니다. 남편 이 씨는 SBS와 통화에서 온 가족의 주소가 바뀌었던 사실을 어제 알게 돼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이 씨는 전했습니다. 후보자가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이었던 정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넉 달 뒤 당시 교장을 만나 인터뷰한 글이 동문 회부에 실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교장에게 이화여고의 자립형 사립고 추진 상황을 물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주소지를 소개했다는 은사가 누군지는 밝히기 어렵다. 또 이화여고의 자사고 전환을 내다보고 딸을 입학시킨 것은 아니라고 외교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주 수요일,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야권은 이 두 후보자의 의혹을 정조준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야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제기한 의혹은 10가지가 넘습니다. 논문 자기표절 의혹과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에 부인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제기된 논문 자기표절 의혹 보시죠. 김 후보자가 2005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일부를 2007년 논문에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노무현 정부를 4년 동안 현 정부로 바꿨을 뿐입니다. 위장 전입 문제는 후보자의 해명에 추가 의혹이 붙었습니다. 2004년 미국 연수를 떠나면서 대치동 아파트 전셋집에서 자신 소유의 목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대치동 집이 비게 돼서 우편물을 받기 위해 목동 세입자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마 아파트에는 후보자의 장인 장모가 전입해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를 놔두고 굳이 세입자에게 우편물 수령을 부탁하려고 주소를 옮겼다는 건 이상합니다. 목동 아파트 구입 당시 1억 7,500만 원이었던 실거래가를 구청에는 5천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의혹도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한 위장 전입, 증여세, 사업 문제 등이 주요 의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명이 자꾸 꼬인다는 데 있습니다. 위장 전입한 곳이 친척집이라고 밝혔지만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큰딸이 강 후보자의 유엔 부하 직원에게 투자받은 술 관련 사업도 후보자는 자녀의 일이어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하 직원은 강 후보자와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강경화 후보자는 오는 7일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정의당을 뺀 야 3당 모두 두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진 않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가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틀째 전국 곳곳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탁구공보다 큰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차량 유리가 깨지고 처마가 파손되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쏟아집니다. 마치 눈이라도 내린 듯 삽시간에 주변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톱만한 것부터 어린아이 주먹만한 것까지 크기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이거? 와. 우박 폭탄을 맞은 차량은 유리창이 깨지면서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잎이 너덜너덜 찢겨나간 밭작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작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잎이 찢어지고 가지가 꺾이고 여물어 가던 열매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못 쓸 정도로 됐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호남과 충남 지방부터 시작된 우박은 오늘은 서울과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농작물 피해만 6,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우박은 크기가 1cm일 때는 초속 9m로 떨어지지만 크기가 8cm인 우박은 초속 48m로 떨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박의 원인은 덥고 습한 공기가 머무는 한반도 상공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는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개통한 지 1년도 안 된 SRT 수서역이 오늘 20mm 정도 내린 소나기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천장이 뚫린 듯 비가 그대로 쏟아져 내렸고 바닥에서 물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수서 고속철도역 지하승강장. 천장에서 비가 오듯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온 물이 승강장 바닥에 흥건합니다. 뭐가 파열돼 갖고 누수가 됐나 싶어서 나와보니까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역사 입구도 들이닥친 비가 빠져나가지 못해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잠깐의 소나기에도 에스컬레이터 주변이 물바다가 되면서 이용객들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지금까지도 안전 문제로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옆에 붙잡고 천천히 걸어오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수서 고속철도 측은 빗물 배수 시설과 승강장 위 방수공사가 부실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우수로가 너무 낮게 공사가 돼 있고 마감 공사가 제대로 방수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난해 12월 개통한 수서 고속철도는 공사 비리로 공사 책임자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전국 4대강 16개 보호 가운데 6개 보호의 수문이 오늘 오후 일제히 열렸습니다. 수문이 상시 개방된 건 5년 전 보 준공 이후 처음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낙동강 고령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물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폭포처럼 시원스럽게 쏟아집니다. 시간당 3cm씩 물을 빼 이틀 뒤면 수위가 지금보다 1.25m 낮아집니다. 수문이 열리자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강은 헐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저희들의 주장이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문을 개방한 보는 낙동강 4곳과 금강, 영산강 1곳씩 모두 6곳입니다. 이번 방류로 6개 보에 확보된 3억 6천만 톤의 물 가운데 4,600만 톤이 방류됩니다.
전체 저수량의 13%에 달합니다. 방류가 끝나면 보에 따라 20cm에서 1m 25cm까지 수위가 낮아집니다. 과거 녹조가 심할 때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었던 적은 있지만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개방하는 건 처음입니다. 녹조가 이제 막 번성하는 시기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를 한번 개방해보자. 하지만 주변 농민들은 무더위와 가뭄에 물 한 방울이 아쉬울 때라며 보 개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년 농사 짓죠. 물 걱정 이렇게 가본데 물 걱정 하나도 안 하죠. 물도 자원인데 왜 물을 왜 뺍니까? 정부는 이번 수문 개방의 효과를 분석해 나머지 10개 보의 구체적인 개방 계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4대강 보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없앨지는 내년 말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4대강 유역의 이런 녹조 라떼 현상은 이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오염원이 흘러들고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가 폭발적으로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구상은 보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해서 녹조를 줄이겠다는 건데, 하지만 물을 많이 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용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공주보입니다. 수문 개방으로 수위를 20cm 낮춰 6개 보 가운데 함안보와 함께 가장 적게 방류했습니다.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뭄 때문이 아니고 양수장의 취수구 위치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구는 주변 농지에 물을 대는 양수장으로 보에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취수구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위를 그 아래로 낮추면 양수장으로 물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원봉 양수장 취수구 높이는 8.55m. 만일 공주보 수위를 20cm 이상 낮추게 되면 취수구가 물 위로 드러나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주보 유역에는 이곳을 비롯해 양수장 3곳이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 이곳 양수장의 취수구가 가장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보 방류량의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문을 연 6개 보 가운데 수위에서 취수구까지 50cm가 안 되는 곳은 달성, 함안, 공주보 등 3곳입니다. 녹조 문제라든지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이번 6개 보 수문 개방으로 녹조가 얼마나 주는지 분석한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양수장 취수구 높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율적인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 4대문 안에서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 100만 대. 서울의 대기 환경을 더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해줘 이부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시와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문을 모두 닫고 공용 차량 운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도 비용 부담이 덜해서 많이 대중교통 이용할 거고 미세먼지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비상조치들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보되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경기와 인천까지 이 기준에 들어야 비상조치가 시행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서울만 기준에 들면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날은 올 들어 7일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시민 건강보호에 조치를 만전을 기하겠다. 서울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공해 차량의 도심 내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해 2020년까지 6,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 최승현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재 의경으로 복무 중인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그룹 빅뱅의 탑 30살 최승현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가수 연습생인 21살 여성 한모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다 빅뱅의 탑과 함께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씨의 모발을 채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한 씨는 대마초를 피웠지만 자신은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모발 검사 결과를 토대로 4월 말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최 씨가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마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경찰학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자체 감사를 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영남대학교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사립대 가운데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작 이 대학에 근무하는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동 취재 김종원 기자입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아우 저 숨을 못 쉬겠는데. 예. 화장실에서 나오는 음료 필터에 걸리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영남대가 일을 맡긴 도급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일러와 냉방기 관리가 주 업무지만 이것저것 100가지 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일부는 밤 8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밤 8시에 퇴근하는 24시간 근무를 맞교대로 합니다. 장당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5만 원 주고 사람을 다 해놓고 갔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휴식 시간을 빼더라도 한 주 70시간이나 되는 장시간 노동. 하지만 지난해 한 달 봉급은 불과 194만 원, 올해는 10만 원 오른 204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지금 여기도 못 미쳐요. 실행 명령을 내렸어 회사에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런가 하면 배관 점검을 하기 위해 발암물질 성면으로 만든 천장재를 수시로 열고 닫아야 하는데 보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성면인지도 몰랐었어요. 노동청에 이제 한번 고발되니까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한번 맞섰다고 지금 얘들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재작년 노동청에 진정을 내 시정명령을 받아냈지만 딱 그때뿐. 최저임금이라도 달라 호소해봐도 영남대는 도급업체 탓만 합니다. 그때 그걸 지켜야겠다. 지킬 수 있는 조건이면 공문을 주시오. 나가면 찾겠다. 구두로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를 필요하면 문서로 주시고 또 없었어요. 그러나 도급업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컨트롤상 등급금액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다 때립니다. 자신들이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들을 다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사내 하청과 같은 간접 고용 방식으로 주로 60, 70대 고령이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재취업하기도 어려운 이 노동자들은 또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영남대는 이번에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이화여대 건물 옥상에 있는 대형 물탱크가 터졌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지고 강의실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서 학생 2,5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손형한 기자입니다. 건물 계단을 따라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층인 5층엔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 건물 옥상에 있는 대형 물탱크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탱크에 든 물 7,000리터가 중앙 계단을 타고 건물 3층까지 새어 들어왔고 5층 천장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당시 건물 곳곳에선 강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오면서 학생 2,500여 명이 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도 다 소리 지르고 있었고 우선 대피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대피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과 소방당국은 먼저 전기를 차단하고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건물 3층, 4층, 5층까지 다 물이 새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상태입니다. 소방서 측은 물탱크가 오래돼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인문대 건물 정비 등을 이유로 내일 아침 8시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혜관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거의 매년 차량 보험료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9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적자 때 올렸으니까 흑자 나면 내리는 게 맞는데 그걸 지키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무사고 운전자였던 회사원 홍모 씨는 최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고 안 내고 할 때는 뭐 내려주겠다고 하는 말도 없고 뭐 아주 조그만 사고 냈더니 또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네요. 자동차 보험료는 2015년 자율화 이후 매년 3% 안팎으로 꾸준히 인상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적자가 심하다는 걸 인상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에만 900억 원 이상이고 지난해 투자 운용 수익도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험료를 꾸준히 올린 데다가 지난 겨울 폭설이 적게 내려 사고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손해보험사 11곳 가운데 겨우 2곳만이 보험료를 찔끔 인하했을 뿐입니다. 8월 달에는 이제 피서객들의 많은 이동이 있을 수 있고 태풍이나 해일 같은 그런 그 계절적인 어떤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손해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손보사들의 행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안 떨어뜨리고 올릴 때는 빨리 올리는 이러한 경직적인 운영이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의혹까지 일자 공정위는 곧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최근 돼지고기와 달걀 또 과일 같은 먹거리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밥상 물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외식 업체들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할인 행사에 들어간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대. 많이 나고 있으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돼지고기를 싸게 판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고기 좀 안 샀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오늘은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오늘 1kg 좀 넘게 샀어요. 지난달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2%, 19% 상승했고 달걀값도 68%나 올라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닭고기는 AI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돼지고기는 5월달 연휴 기간에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획량이 감소한 오징어, 때 이른 더위에 수요가 급증한 수박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맞물리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채소값은 잠시 주춤했지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영향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요. 가뭄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가 급등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BBQ에 이어 이달부터 KFC와 교촌 등 외식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연이틀 검찰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을 펴는 걸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우선 드러난 혐의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새벽까지 조사를 받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는 남부구치소로 간 정유라 씨는 7시간여 만인 아침 8시 50분쯤 다시 검찰청사에 나왔습니다. 정 씨는 구치소에서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남부구치소 명찰을 달았고 복장은 입국 때와 같았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본인과 어머니가 유일한 주주였던 독일 회사가 삼성으로부터 78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정 씨가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본인은 몰랐고 최 씨에게 떠미는 취지로 진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고교 편법 출석과 이대 학사비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된 혐의를 중심으로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병부터 확보한 뒤 뇌물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도 어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습니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삼성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 최 씨와 모의를 했거나 특정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딸 정유라 씨의 입국으로 최순실 씨가 기로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감정 변화를 보였는데 딸을 위해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자신의 유죄 가능성이 커지게 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라 씨의 입국 날짜가 알려진 뒤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여러 번 감정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정 씨가 입국한 어제 최 씨는 딸이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는가 하면 그제는 딸이 말 한 번 잘못했다 잘못됐다는 취지로 비속어까지 써가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심리 상태가 불안해진 최 씨가 딸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줄곧 부인해온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진술 태도 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모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딸밖에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청와대를 움직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 씨의 해외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최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 씨가 진술을 바꾸면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최순실 씨 자신도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처벌 가능성 등 삼각 변수를 두고 최순실 씨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국내 정보관제를 즉각 폐지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개혁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 담당관의 전면 폐지를 내놨습니다. 통상 아이오라고 부르는 부처, 기관, 단체, 또 언론 이런 데 출입하는 정보관제를 전면 폐지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은 국민과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치 정보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 여러 번 드렸던 약속인 만큼 그거는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서 원장은 취임식에서도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금지 규정을 안 지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군이나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됐던 국정원 1, 2, 3차장도 모두 국정원 출신으로 교체됐습니다. 대북 해외정보 담당 1차장에는 서동구 주 파키스탄 대사, 대공수사 대테러 담당 2차장에는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과학정보 담당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이 임명됐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청와대가 남북 간 민간 접촉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7주년이 다가오는데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게 될지 관심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정부 승인을 받아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약품을 보내는 문제를 협의 중이고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개성에서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 중인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도 승인됐습니다. 공동행사가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고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6.15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2008년 이후 9년 만의 일이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6.15 행사 허용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공동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를 흐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SBS 안정승입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시험 장면입니다. 미국은 총알로 총알을 맞췄다고 표현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번엔 미국 전문가가 2가지 핵폭탄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의 실험에는 재래식 핵폭탄 트라이던트2에 탑재하는 고출력 W88 핵탄두와 저출력 핵폭탄으로 불리는 B61이 투입됐습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 5곳을 겨냥해 2발씩 터뜨린 W88의 경우 지상 핵폭발로 인한 낙진이 일본으로까지 퍼졌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이 숨지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B61을 4발씩 폭발시켰더니 파괴 정도는 같았지만 낙진은 폭발 지역에 한정됐고 사망자도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B61은 폭발력이 0.3킬로톤으로 W88의 1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B2 스텔스 폭격기에 탑재해 10m 안팎의 표적의 정밀 유도가 가능하고 땅 속도 뚫을 수 있습니다. 주변국이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국의 핵 능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강한 핵 억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24년쯤엔 F-35 스텔스 전투기에 통합돼 보다 신속한 족집게식 타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는 이번 실험을 통해 정확도 혁명으로 핵공격은 대량 인명 피해라는 고리가 끊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선제 핵타격을 솔깃하게 여길 수 있기에 이 실험 결과는 지금까지 읽어본 가장 무서운 논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BS 손정민입니다. 점포 입지로 좋은 곳이라면 유동인구 많고 접근성 좋은 큰 길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조건들에 얽매이지 않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나만의 멋집, 맛집을 찾고 SNS로 홍보까지 해주는 이른바 골목러들 덕분입니다. 심우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해방촌의 주택가. 왠지 잘못 들어온 것 같은 골목길을 계속 따라가니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나타납니다. 탁 트인 옥상 정원에선 사진 찍기가 한창입니다. 해가 지면서 펼쳐지는 멋진 야경이 골목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희들만 즐길 수 있는 좀 아지트 같은 곳? 좀 이색적이고 개성적인 곳을 찾아가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골목길이나 좁은 곳을 이제 많이 다녀야지 나오더라고요. 서초동 뒷골목의 이 커피 전문점엔 업태를 알려주는 간판조차 없습니다. 잘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하시길래 이렇게 간판 없이도 자신 있게 영업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처음 오는 사람들도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낸 곳에 대한 입소문은 SNS, 블로그 등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 빵집은 강남 로데오 거리 뒤편에 터를 잡고 개업을 준비 중입니다. 큰 길가의 절반 값에 가게를 빌렸습니다. SNS와 입소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유기농 요즘 건강한 그런 식자재로 저희가 맛을 보여드리는 걸로 승부를 보려고 지금 여기 선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대리점과 같은 전통적인 입지 선정 기준이 인터넷 지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골목 상권으로 점점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골목러들이 이끄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상권을 인적이 드물던 골목 안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음악 들으려고 전축에 LP판 얹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올리던 추억 간직하고 계신지요? 이 LP를 만들던 공장은 이미 13년 전에 사라졌는데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검은색 PVC 덩어리를 꾹 누르면 촘촘한 홈이 새겨진 납작한 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투리를 잘라내면 매끈한 음반이 되죠. 이곳은 국내 유일의 LP 공장. 2004년 마지막 남았던 서러벌 레코드가 폐업한 뒤 13년 만에 생산 전 공정을 갖춘 LP 공장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정감이 뛰어나다는 거, 그 다음에 균형이 상당히 잘 잡혀 있는 것 같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건 아날로그 음악에 대한 향수에다 음반을 직접 만지고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LP 판매 행사장엔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둘 생겨난 LP 매장에도 중장년은 물론 젊은 층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좀 꽉 차게 듣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20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 다시 LP 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 최근엔 국내 아이돌 가수들까지 한정판 LP 발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P들을 해외에서 찍어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구조였거든요.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LP는 음악 시장에서 작지만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남자 골프 최고 권위의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 오픈 첫날 홀인원을 앞세운 김준성 선수가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파3 7번 홀 김준성의 티샷입니다. 202m 거리에서 5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그린에 한 번 튀더니 굴러굴러 홀 속으로 사라집니다. 프로 데뷔 후 첫 홀인원을 작성한 김준성은 기세를 이어 9번 홀에선 칩인 버디까지 잡아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급인 KPGA 선수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김준성은 또 한 번 큰 대회에서 코스 레코드 타이인 8언더파를 몰아치며 두 타차 단독 선두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홀에도 파3에 좀 홀인원이 되면서 흐름을 잘 또 이렇게 탔던 게 오늘 또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회 60주년을 맞은 최고 권위의 대회답게 환상적인 샷들이 쏟아져 갤러리에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대상과 상금 부문 1위 최진호는 3언더파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올해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세계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디오픈 출전권이 주어져 남은 4일간 더욱 치열한 우승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송광민 선수의 멋진 수비 장면 준비했습니다. 부러진 배트에 타구가 튀어 올랐는데 당황하지 않고 맨손으로 캐치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도 오전에 강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발달한 소나기 구름이 지나면서 곳곳으로 요란하게 비를 퍼부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강원도를 중심으로만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까지 강원과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어지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지방은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은 부산이 22도, 광주 26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무난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이낙연 총리가 허리를 90도 굽혀서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잘 받들겠다는 뜻이길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라면서 6월의 첫날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